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소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도의 어느 한 도시에 가니까 해밍웨이의 명작이라는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가 있는데요. 노인과 바다가 아니고 노인과 아파트만 있다. 점점 더 지방이 소멸되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그리고 이에 대비한 우리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정성훈 대구 카톨릭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방 부동산이 무너지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교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네, 좀 우주 현상 중에서 이제 블랙홀 현상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빨아들이는. 예. 그래서 현재는 모든 정책이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도권으로 블랙홀이 일어나게 되고 지방은 사라져 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추계가 우리나라가 100년 뒤에 사라지게 되고 또 서울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게 잘 알다시피 출산율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0.72명인가 0.69명 수치인데요. 서울이 도시는 번성하더라도 또 출산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소멸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지방에 그 점점 인구로 줄어들고 근데 또 지방에 가보면은 또 분양은 안 되는데 아파트가 막 비어있는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미분양이죠. 네? 미분양이 많은데 그 LH에서 매입 같은 미분양 이런 처방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서울의 이제 부동산 정책,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집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산업 인프라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집만 공급이 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자리라든가 보육이라든가 교육 이런 산업 인프라가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집만 떨렁 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택은 매입할 수 있어도 인구 유입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LH가 매입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매입 임대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빌라,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다음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고가 아파트는 아예 매입 자체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원래 그 매입 임대고요.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는 정책적으로 한번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입하더라도 사람이 안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LH 공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교수님 보면은 집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집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구조 개혁.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집만 매입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진 않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주택이 공급하면서 그 주변에 산업 인프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라든 거는 산업,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산업, 소위 쉽게 하면 일자리, 네. 학교, 그다음에 연구소. 연구소. 이런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야지 그게 이제 그 구조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 지방의 부동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분양이 되면서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정책이 거의 없고 균형 발전 정책은 없고 지금 모든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정책도. 네, 그런 의미죠.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뭐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 핵심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제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유일하게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인데 총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시대위원회는 자문기구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100% 만족하게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결국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핵심은 부처별로 지금 나눠진 상태거든요. 정부 부처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이 중복되고 또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균형 발전 정책이
현재 저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인가요? 법적기구, 행정법적기구인가요? 집행기구는 아니죠. 집행기구는 아니고 자문기구죠. 네. 지금 김경수 전 도지사가 맡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5급 3특 해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문기구기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보통 위원회들이 전부 다 자문기구죠.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집행력과 이걸 높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시대위원회를 법정 조직으로 바꿔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이 균형 발전은 하나의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아니라 네. 열 몇 개 우리 정부 부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토탈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죠. 토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건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그러니까 균형발전 부총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행정안전부랑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합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부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서 일단은 지배구조 정부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서 일단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거기서 강력한 실행력이 없으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재밌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정부 조직으로 만드는 거. 네, 거기도 행정안전부에서 뭐 경찰청이라든가 그 부분까지 통합할 수는 없지만 이 행정 쪽과 지방시대위원회를 결합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일종의 그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 합쳐가지고 국가균형부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겠네요. 균형발전 부총리급으로 올려야지 이게 정부 부처에 다 규제가 다 돼 있어서 그거를 토탈적으로 이제 운영 정책적으로 하려면은 그렇게 부총리급으로 올려야 된다. 적어도 지역균형 지방 소멸이 절실하다면 그죠? 예. 이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 과감한 정책적 현재 뭐 의지. 대통령실에 균형 발전을 하는 담당자는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혁신도시라는 걸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이렇게들 하는데 이 혁신도시 정책이 뭘 성공했고 무엇을 실패했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혁신도시 중앙 공공기관을 140 한 몇 개 정도 이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10개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노조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거를 실행한다라는 거. 그것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자문기구에서 했다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 실행력에 대해서와 용기는. 그런데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혁신도시가 현재까지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제가 학교에 있는 대구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진천 혁신도시도 가보면 아직도 분양이 토지가 분양이 안 된 그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그 혁신도시라고 하면 거기에 민간 기업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좀 가면서 그 다음에 아까 산학연의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공공기관 지역별로 나눠주기 시기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이제 공급이 됐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좀 혁신도시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사실 LH공사의 역할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때 LH공사는 10개의 혁신도시를 전부 다 토지 매각했거든요. 그러니까 LH공사는 잃을 건 하나도 없었어요. 100% 분양이 됐습니다. 근데 땅만 팔고 이제 떠나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거기다 뭘 안 짓는 거죠. 왜냐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건물값이 없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행사가 뭐 LH공사가 시행사로 본다라면 LH공사가 만약에 혁신도시를 공급했을 때 그 도시를 완성할 때까지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 땅만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절반의 아쉬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네. 하나는 어쨌든 그 10개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거는 지방균형발전에 부분적 기여는 했는데 추진력은 있었다. 근데 추진력은 제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한 70회 회의를 하거나 현장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 임기면은 1년에 50주니까 250번의 주가 있는데 70번의 주를 거는 어마어마한 공력을 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완성되는데 2014년인가 15년에 완성이 아직도 안 됐지만 그나마 완성됐다고 하거든요. 맞아. 이게 혁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단적으로 대구에 계시니까 대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완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사실은 그 유휴부지,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통해서 거기다 공급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할 일이 없거든요. 그럼 속도가 빨라집니다. 5년 임기 안에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토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토지 보상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갈등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주춤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방법론 차라리 저 같으면 국공유지 쪽에 이제 그 유휴부지나 아니면 대학에 있는 남아도는 부지들을 활용해서 했다라면 속도가 빨리 5년 임기에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토지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국공유지나 대학교의 땅을 이용했으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무조건 해야겠지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부총리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LH 얘기가 또 나왔는데 LH가 땅만 팔고 떠날 게 아니고 도시를 완성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아파트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LH는 이제 뭐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조성한 다음에 그 매각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건 사실 너무 쉽죠. 거기서 분양하는 건. 왜냐하면 그린벨트 같은 데를 다 매입을 하니까 얼마나 땅값 매입이 싸겠습니까? 그러니까 2배만 남겨도 이제 100% 수익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역할은 민간의 역할이고요. 공공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집도 짓고 그 다음에 투자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재 상태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앞으로 추가로 더 혁신 도시를 어쨌든 지은 도시고 이걸 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기존 혁신 도시. 예. 기존 혁신 도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도가 이미 다 지정이 돼 있고요. 그거를 만약에 또 하려면 다시 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혁신 도시는 지금 뭐 나주는 또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주는 뭐가 어떻게 잘 돼 있는 거예요? 나주는 그나마 한전이 나주 혁신도시니까 한전이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나주는 그 유관 기관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한전이 잘한 건 뭐예요, 그러면? 한전이 잘한 거요. 예. 한전이 잘한 거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당연히 나주에 내려간 걸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유관 기관은 주로 어떤 게 온가요? 한전 협력 기관이죠. 협력 기관. 예. 발전사들 아니 저기 뭐 발전사가 아니라 협력 기관. 협력 기관. 우리가 이제 그 자회사가 있고 유관 기관이 있고 협력 기관이 있고 이렇게 이런데 그 자회사는 내려온 건 아니고 그 협력 기관이나 뭐 관계사, 유관 기관 이런 들이 내려온 거죠. 그럼 앞으로 한전공대가 있네요. 한전공대 거기 나중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 도시가 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네. 교육 문제가 네. 있어야 되고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공기관도 그죠? 있어야 되고요. 네, 같이 산학연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은 보면은 이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 혁신 모델이 필요하다. 네. 네? 네. 그래야 일자리하고 교육하고 이게 패키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 도시 모델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금 330개 전국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지금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교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 예, 예전에는 뭐 잘 알다시피 국립대, 뭐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면 거의 뭐 연고대 가는 수준으로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지방대학이 국립대도 많이 죽었고요. 사립대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교육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경북대나 서울의 모 대학이 붙으면 다 경북대를 포기하고 서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도 중요한 수도권 으로 모이는 수도권 사람이 모이는 역할을 했거든요. 지방을 소멸하는 뭐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되살려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거죠. 그렇다게 된다라면 이 대학의 지방 대학은 또 규모가 크거든요. 규모가 커가지고 유유부지가 많습니다. 뭐 100만 평, 50만 평, 20만 평, 10만 평 노는 땅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보상하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도 변경만 하버리면. 거기는 대구에는 학교 내에는 다 상하수도 인프라가 돼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 상하수도라든가 어떤 그런 기존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세이브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 유유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거기에 뭐 기업도 유치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거시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학연으로 해서 주변에 산업단지가 아주 중요한 어떤 기업이 있다라면 기업과 연계한 그런 연구기관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 클러스터를 대학 내에서 제2의 혁신도시처럼 구축을 하게 된다라면 임기 5년 내에 가능하면서 또 그 대학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자부심도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대학 졸업하고 서울로 이제 갈 필요가 없구나. 여기 대구 내 만약에 지방이면은 지방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거기서 일자리를 찾고 살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학 주변에 지역 경제가 사실은 많이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대학이. 근데 대학이 죽으면은 사실은 지역 경제가 다 파탄납니다. 지금 폐교되는 대학을 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지방이 휘청휘청하죠. 학교 하나만 문 닫으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또 수도권에 집중되는 대학이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OECD 선진국은 전부 다 분산이 돼 있거든요. 대학. 예. 그러면 과거에는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면 굳이 서울에 뭐 스카이대학 안 오고도 다 이 대학을 갔잖아요. 네네. 근데 당시에 보면은 경북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전작과는 한국 최고의 대학이었고 몇백 명씩 뽑았고, 네. 부산대학교 기계학과도 몇백 명씩 뽑아가지고 결국은 부산, 경남, 울산의 기계공업이 발달했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다가 나중에 전부 종합대학으로 바뀌면서 전부 어려워졌는데, 뭔가 지금의 그럼 대학 도시를 대학교 안에 수십만 평 안에 어떤 학과나 기업이나 이런 걸 모으려면 과거처럼 뭔가 좀 특화된 학과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 맞습니다. 어떤가요? 각 지역마다 산업이 다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꾸 대구 얘기를 해서 그런데 대구에 있어서 그러는데 네. 대구 섬유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섬유가 네. 완전히 죽었죠. 섬유가 죽었고 지금은 자동차 부품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 부품이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어져요. 그다음에 ESG 정책에 따라서 2035년 되면 유럽에는 생산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운행이 중단되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내연 자동차 부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산업이 죽어버리면 사실은 지방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방 소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산업 기업 게임 체인저처럼 이렇게 산업이 체인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산업으로.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에너지나 방산, 의료 쪽으로 만약에 테마를 가져가게 된다라면 이거를 AI 대학 도시랑 연계를 해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업과 대학에 있는 AI의 어떤 그 대학 혁신 도시와 연계를 해서 그거를 산업한다라면은 저는 지방에 살 길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보면은 사실은 지역에 산업이 없어요. 산업이 죽어버리니까 다 서울로 일자리가 없대요. 제가 아마 예. 대학생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왜 서울로 가냐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도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서울에 자꾸 사람이 붐비고 그런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꾸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제 계속 이게 반복이 돼버리면은 지방과 차이가 더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산업별로 해가지고 AI 대학 도시와 연계를 해서 산학연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거기서 뿌리를 내지 않는 한은 현재 지방 소멸은 이제 시간 문제인 거죠. 아까 그 대학교라는 게 보통 이제 대구 큰 땅을 갖고 있다. 그걸 용도 변경을 해서 그 안에 기업도 들어가고 기숙사 들어가고 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인데 네. 대구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영남대학은 땅이 몇 평쯤 돼요? 거기는 100만 평 이상 되죠. 100만 평. 대구 대학이 한 100만 평 되고요. 대구 대학도 100만 평이나 돼요. 네네. 우리 학교도 한 30만 평 돼요.
대구 카톨릭 대학도 30만. 네. 그럼 제가 판교에 있는데 판교가 1년에 한 180조 정도 하는데 그게 한 60만 평쯤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하긴 그 대학교는 교육용지니까 싸겠네요. 그렇죠. 싸죠. 거기 무상으로 아마 거기서 기부 체납을 할 의향이 있을 겁니다. 대학에서 물어보면은 어차피 놀고 있는 땅이니까 지금 학생 수도 줄고 네. 있고 그러면 한 100만 평 정도 땅이면은 거기서 한 20만 평은 니들 마음대로 쓰고 나머지는 기부 체납을 하면은 동의할 여력이 있고 만약에 그거를 반대하는 대학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의 대학교 330개 중에서 AI 대학 도시를 선정할 때 굳이 국립대로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게 국립대가 또 노조가 세요. 노조가 세고 그것도 대학 도시를 반대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찰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정하는 게 지역을 살리는 게 서로 더 빠른 거죠. 뭐냐면 그 경쟁을 붙이자 이런 말씀.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은 국립대는 안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가서 뭐 AI 대학 도시를 물어보니까 또 비판적인 또 교수들도 많더라고 국립대 교수 중에서요. 아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차라리 공모로 받아서 경쟁을 하게 되면 거기 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그죠. 그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부안의 방패장 폐기물 그 했을 때 그냥 부안으로 했을 때 반대가 심했는데 네네. 그 한수원을 주고 3,500억인가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네. 경주하고 부안하고 엄청나게 유치 경쟁으로 전환된 적이 있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50만 평이다 100만 평이다 학교 용지가 있으면 네. 이거를 어떤 주제 A, B 뭐 이런 주제를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연구소도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좋은 학교도 초중고도 올 수 있게 하면은 비딩을 붙이면 네,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좀 뭐 이렇게 좀 아킬레스건인데 교수들이 이기적이에요. 교수들이 있으면 정년이 보장됐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도 편하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그거를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속내가. 근데 학교는 망가지고 있죠.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국립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저기 보니까 국립목표대학교 보니까 네. 여기에는 또 그린 해양 에너지로 또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점 국립대가 아니니까 그런 소리가 있는 거죠. 거점 국립대하고 국립목표대하고 달라요. 그런 건. 다르죠. 전남대랑은 다르죠 입장이. 네. 네. 그럼 혁신을 일으키기에는 어느 학교가 더 좋은 거예요? 혁신을 원하는 학교가 가장 좋죠. 그 지역에서 혁신을 원하는 학교. 강력하게 원하는 학교. 그러려면 원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되게 빠른 거죠. 네. 그러면 약간 요약하면 이런 거네요. 결국은 지방 소멸에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네. 교육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병원도 상당히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요. 문화도. 네, 이런 모든 서울 같은 경우는 문화가 결국 일종의 대학교 내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거네, 그렇죠. 그죠? 네, 컴팩트 시티, 네.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거고, 뭐 그런 거를 만약에 비딩을 시키면 일자리, 교육, 의료까지 다 해가지고 비딩을 붙인 학교는 지원을 해주는 거네. 2035년 되면요 입학생이 24만 명입니다. 지금 40만 명인데요. 네. 반토막됩니다. 그럼 330개 대학에서 절반 대학이 산술적으로는 문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비딩을 시키면은 절실하죠. 사립대학 같은 경우. 맞아요. 저기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지금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죠? 2034년까지는 버티는데 그때까지는 인구가 37만 명이 버티다 갑자기 폭포수처럼 2015년에 태어난 인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강원도도 보니까 대학교 하나가 문을 닫으니까 폐허가 작은 되는 거죠. 중소도시 하나가 휘청휘청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이런 대학은 어쨌든 그 좋은 건물이 있고 땅도 있고 네. 그죠? 상하수도 뭐 전기 다 들어와 있고 이거를 용도를 변경해서 혁신의 기지로 만들자 이런 구상을 하시는 거네. 그거밖에 길이 없는 게 구도심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다시피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이요 20년 30년 걸립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거는 거의 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신도시도 지금 혁신도시가 우리가 절반의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신도시도 사실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또 구도심 인구를 빼가거든요.
신규 유입이 되는 그렇죠. 게 아니라. 예. 세종시도 만들어 보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전부 세종시로 이사 가는. 네, 그럼 그런 구도심도 것도 안 되고 신도심도 안 되면 결국에는 기존의 이제 유후부지, 아까 말한 국공유지, 대학도 사실은 국공유지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얼마나 인프라가 잘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 나대지를 뭐 이렇게 조성할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이미 또 다 대학은 또 평지죠. 평지로 다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럼 뭐 해서 그런 대학으로 거점으로 해서 이제 많이 규제를 풀어야죠. 그러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앙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인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정권 초기인데 이재명 정부가 그런 모습은 사실은 좀 보이지가 않아서 좀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어떤가요? 기존의 혁신도시하고 그 지방에 있는 그 거점 대학하고 예를 들어서 진주의 경상대학이면은 진주에 LH 공사가 있으면은 그 소위 도시계획이나 건축 이런 부분에서는 진주 경상대학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고 그런 거 관련된 회사와 연구소가 가면 그렇게 연계하면 어떻게 되나요? 좋죠. 아까 말씀드린 AI 대학 도시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학 내에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발전하는 AI 대학 도시가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근처에 아주 그 중요한 기업이나 산업이 들어와 있을 때 그 산업과 연계해서 발전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은퇴 도시라 해서 은퇴자들의 모이는 그런 그런 마을 도시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건 대학 도시인 전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왜 AI 대학 도시라고 AI가 유행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AI 대학 도시를 강조하시는 건가요? 뭐 지금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이 세계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2, 3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력의 제조업에 이 제조업 기반에서 지금 계속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기존 제조업 갖고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당연히 AI 그 기술과 그 기존에 있는 우리 그 제조업 강국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은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런 측면도 있겠네요. 보면 동네로 보면은 지방으로 보면 어쨌든 AI를 가리킬 수 있는 데가 그나마 대학교라는 데가 제일 앞선 집단 아닌가요? 네. 지방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도 뭐 교수로 있지만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의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대학도 이제 좀 문호를 넓혀서 강의할 수 있는 AI 강의할 수 있는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호봉제로 돼 있어서 급여가 되게 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뭐 대학 교수도 다 빼가고 미국도 빼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거든요. 연봉을 뭐 이렇게 높게 줄 수 없으니까 사실은 우수한 인재가 또 대학에 와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국 대학 교수의 한 5분의 1, 6분의 1 임금이 우리가 저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결국 그런 결과가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팩트로는 어떤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좀 문화가 좀 그런 게 있죠. 어떤 문화가 있어요? 좀 우리가 호봉제 성과급 호봉제. 기업처럼 성과급제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호봉제로 이렇게 올라가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과급제가 있긴 하지만 그 폭이 매우 적어서 사실은 인센티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 교수님이 자 이제 부총리가 되셨어요. 네. 부총리가 되셔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봐라라고 한다면 어떤 대학 도시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뭐 내가 이거를 이제 부총리가 되셨어 이제 자. 네. 네. 일단은 뭐 아까 벚꽃 순서대로 망한다 그랬으니까 벚꽃 순서대로 그쪽으로 이제 타겟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경남, 경북, 전북, 전남, 그다음에 강원, 뭐 충청은 맨 마지막에. 왜냐 그다음에 충청은 그나마 경기에 붙어가지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점으로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국립대로 하기보다는 비딩을 붙여가지고 가장 적극적인 아주 좀 적극적인 그런 만약에 그런 대구의 하나를 대학을 선택해서 하라면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등을 붙여야죠. 비등을 붙여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거를 제공하는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정도 기부 체납할 거야.
만약에 계획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들으시는 분한테 상상력을 줘야 되니까 네. 그 뭐 영남대학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좋은 조건이 예. 이렇게 생각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부총리가 되셨어 이제. 네. 대구에 있는 한 대학을 네. 선정해서 어떤 대학을 어떻게 이렇게 키우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입니다. 그 땅의 유부지 토지죠. 토지. 그걸 싸게 싸게 거의 그 무상으로 기부 체납으로 주게 된다라면 비용이 세이브되거든요. 거기서 뭐 기숙사를 짓던 아파트를 짓던 기업 건물을 짓던 뭐 연구소를 짓던 간에 그럼 건축비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 토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면 땅값하고 건물 비용을 하면 보통 몇 퍼센트쯤 되나요? 그거는 이제 천차만별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토지가 90%, 강남 같은 경우는 건물값은 거의 없는 거 토지 가격입니다. 근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토지와 건물이 반반 이렇게 되고 어느 지역은 이제 건물값이 더 비싸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도 거죠. 대구 정도의 정도 되면은 토지가 그래도 있죠. 토지 가격이 없다면 네. 훨씬 투자 비용은 기업도 줄어들고 훨씬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시행사들이 건설사들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토지비가 공짜다. 건축비만 든다. 그러면은 이제 달려들죠. 네. 이 제가 구글하고 다른 회사들 보니까 네. 미국 실리콘밸리 보니까 아예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을 네. 그 연구 시설과 그 주거 시설을 같이 짓는 데는 아예 1%로 빌려주더라고요. 그냥 몇십 년간. 네, 네. 그렇게 어차피 되면은 노는 땅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재 교육 용지로 돼 있으니까 네. 인허가 하기도 쉬운 거죠, 사실. 네, 네. 그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지금 교육 용지로 돼 있는 거를 풀려면 모든 정부 부처에 열 몇 개씩 법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제도 바꾸는 게 법제도 바꾸는 게. 네. 이게 결단이 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타워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현재는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이고 균형 발전,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이 현재는 잘 안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까 땅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산의 부경대학을 가보니까 학교 안에다가 15층짜리 네. 기숙사를 짓고 연합 기숙사를 지으니까 네. 21만 원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쓰던데 네. 제가 이제 저 같으면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학을 합치면 한 100만 평쯤 되고 네. 그 안에 골프장도 있고 네. 그러면 그런 대전 정도 카이스트에 있는 대학이고 대전이고 충남대학이면 100만 평 정도면 정말 판교 같은 걸 하나 만들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이 네. 이게 인간의 심리인데요. 그래 이건 니는 카이스트랑 충남대가 AI 대학 혁신도시를 해봐라고 하면 아마 안 할 겁니다. 아하. 또 뭐가 반발이 나옵니다 내부에. 그런데 비딩을 붙이면요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네. 그 조건을 내고 전국 대학에 경쟁을 붙이자.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딱 지정을 해버리는 순간 사립대학의 반발이 거셀 거고 또 국립대 교수들도 의외로 보수적으로 좀 움직이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총장의 힘이 세고 국립대는 총장의 힘이 약하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는 결국은 사립대학에 특혜를 준다 이런 시비는 벗어나야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벗어나죠. 비딩을 하는 거는 정량 평가와 정석 평가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밟아버리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차대로. 하긴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그 캠퍼스는 네네. 그 서로 그 뻘밭이었기 때문에 네, 안 투자를 한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연세대학교만 그 땅을 사서 네네. 학교 재원이 부족하니까 네. 거기서 일부 땅을 아파트를 지어가 돈을 네. 번 거를 네. 송도 캠퍼스를 지었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런 게 가능하겠네, 그죠? 그렇죠. 그걸 바로 교차 보존이라고 합니다. 교차 보죠. 네, LH 공사에서 많이 하는데요. 임대주택에서 손실 나는 거를 토지 매각으로 통해서 교차 보존하고 이런 식으로. 예. 저기 경기도 시흥 같은 데 보니까 네. 그 서울대학 캠퍼스 옆에 그 어떠한 기업이 네. 아파트를 짓고 네. 거기서 남는 돈으로 가지고 서울대학 병원 짓는데 네. 네. 상당한 돈을 줘서 네. 병원까지를 같이 하는 이런 네. 구조도 가져가던데 예,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 네. 그죠? 지금 지방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병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 서울에 오거든요.
병원 사실은 병원에 제대로 된 병원이 없다 보니까 뭐 대학 내에 병원 들어갈 수도 있죠. 100만 평 땅인데 대학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충분하죠. 네. 일자리 교육, 네. 병원.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좀 세게 주고 의사들이 좀 내려가게끔 요즘에 뭐 5억을 줘도 시골에 안 내려간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또 강력한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저걸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결국은 세종시도 그렇고 혁신도시도 그렇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라. 네.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우리가 국제학교라든지 지방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확 풀어주고 이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냥 극단적으로 풀면 안 되고 뭐 기존의 330개 대학이 반발을 하니까 그것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좀 조율하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방금 말씀 국제대학교를 좀 풀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방법론 차원에서는 좀 협의 과정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국제학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중고등학교 국제학교는 좋긴 좋은데 뭐 제주도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제주도 가는 게 1억 그러니까 5천만 원 뭐 이렇게 3천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초부유층 이외에는 사실 국제학교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쌍수 들고 다 환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국제학교만 하면은 사실은 상당히 그 위화감이랑 좀 또 지원자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대학이 아까 그 AI나 어쨌든 한 대학에서 대학교 내에 부설 뭐 유치원 초중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주변에 있는 초중고를 지원해서 AI 교육이나 이거를 강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뭐 대학교에 AI 지금 20살 먹은 학생들 와가지고 AI 교육 시켜봤자 이미 머리가 굳었고요. 초중고 때부터 사실은 AI 교육을 좀 시켜야죠. 사실 AI 관련 교육을. 예, 뭐 당장 AI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사실은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저기 뭐죠? 사교육 시장이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낭비죠, 사실은. 예, 수백조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십조쯤 수십조, 되죠. 수십조. 네. 예. 이게 결국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자리, 교육, 교육, 의료, 문화 은하. 이런 게 이제 그다음에 인프라. 이게 패키지로 돼 있는 일종의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 교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 지금 수도권으로 GTX를 해서 다 빨대처럼 지금 모든 교통수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 1시간 반이네. 그럼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문화, 서울에 있는 학교,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지방에도 이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GTX라 이런 모든 촘촘하게. 근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대구만 해도 뭐 지하철이 2개, 부산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경제 그 메가시티의 블록으로 설정해서 거기에서 교통 인프라가 좀 촘촘히 좀 아까 말한 그런 의료랑 교육이랑 연계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컴팩트 시티를 만들고 이거를 대학 부지라는 거를 몇십만 평씩 하는 대학 부지를 활용하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 방법은 전국적으로 비딩을 붙이자 이런 얘기네요. 비딩을 그죠? 붙이고 그 이제 유형은 아까 말한 세 가지 대학 내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육성하는 거. 두 번째로는 주변에 아까 말한 진주 경상대랑 뭐 LH 공사랑 연계해서 대학 도시를 만드는 거. 세 번째로는 은퇴자들을 위해서 마을 도시를 만드는 거죠. 예. 네. 한번 해외에서 그러면 막 폐교가 됐을 경우에는 그 폐교를 활용해서 은퇴자 도시를 만드는 거죠. 폐교. 네. 그러면은 이제 기업형 도시,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결합된 도시, 네. 또 하나는 은퇴자 도시. 셋을 얘기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기업형의 도시, 이런 대학 도시 이런 건 어떤 모델이 있죠? 뭐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뭐 샌프란시스코나 그런 데 가면은 학교 내에서
그 기업이 들어와서 그 기업이 학과와 연계되는 그런 게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재님도 잘 알다시피 뭐 유럽의 뭐 네덜란드를 방문을 했더니 거기서 농업을 활성화시켜서 농업 경쟁력을 키웠다. 농업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 산학연으로 키웠다. 이런 경우가 있죠. 해외 사례에서도. 지금 보니까 그 저기 텍사스도 이렇게 번창하는 이유가 텍사스 공대 안에 삼성 연구소가 들어가면서부터 결국은 성장해 나가던데 보니까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스탠퍼드 대학에 보니까 그 결국은 대학 도시 안에 기업도 있고 그리고 다 숙소도 있고 교수님도 학교 안에 다 살고. 그거는 이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인데 그 텍사스 대학에 뛰어난 인재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방 대학은 그런 여건은 경쟁력에서 떨어져요. 해외 대학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정부에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물적, 그다음에 법적. 지금 법적이라는 거는 제도 변경, 물적이라는 거는 이제 현금. 현금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무상으로도 토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기업형 도시는 결국은 그 저도 도지사를 해보니까 기업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일할 사람이 있어요. 일할 사람이요. 네. 그 대학인데 결국 일할 사람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오려면 뭐가 제일 필요해요? 애들 공부 문제예요. 네. 결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결국 이게 이런 면에서 이 대학 도시라고 모으면 좋을 거. 또 하나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은퇴자 도시 있잖아요. 네네. 사실 330개 대학에서 다 기업형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아마 은퇴자 도시가 많이 생기는 게 이제 24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제 문 닫는 학교가 많아지죠. 10년 뒤에는 사실은.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은퇴자 도시 부분이 좀 흥미로운 게 네. 보통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지금 1년에 한 40만 명, 50만 명 귀농 유촌을 하는데 보통 땅 사고 집 사고 이러면 나중에 외로워서 적응을 못 하거든요, 또.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중소도시 보면은 한 10만 평쯤 되는 학교에 지금 문 닫은 학교 많거든요. 제가 양양에 있는 관동대학 캠퍼스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속초 동호대학도 있고 뭐 부산에도 밀양에도 보니까 또 캠퍼스도 있고 또 초중고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고도 사실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주 헤이리 같은 데는 예수라는 사람분이 몇 분 들어가 계시니까 한 도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음악 도시, 미술 도시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유인책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 유인책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 만약에 기업이 유치한다 그 유의부제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상속 증여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민감하거든요. 기업들이 그거를 파격적으로 상속 증여를 낮춰주거나 없애버리면 거기 투자하면 거기 만약에 기업이 오면 너가 지금 경기도에 진짜 회사가 있는데 만약에 원주로 와 원주로 오면은 상속 증여세 안 내게 줄게. 그럼 아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게 아니면 현재는 안 가는 게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반도체 공장 그것 때문에 구미랑 뭐 저기 평택이랑 막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구미가 유치한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준다 그래도 예,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기업 유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세제 혜택을 강력하게 주고 그 다음에 뭐 법인세도 당연히 감면해주고 이런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아무리 그 유부지 대학 도시라 하더라도 기업 유치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근데 우리가 대기업만 좋은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도 알짜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도권에. 예,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참여정부 때 140 한 7개 정도가 이관을 혁신도시로 10개로 갔거든요. n분의 1로. 그런데 유관기관 자회사 협력업체는 빼고 그냥 유관기관 자회사만 합쳐서 484개예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수도권에 무조건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공공기관이 한 270개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200개 이상이 추가적으로 더 갈 수가 있는데 좋은 건 뭐냐면 기존의 중앙공공기관은 공기업이 간 거고요. 자회사나 유관기관은 민간기관이에요. 근데 민간기관이 가야지 활력이 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210개를 사실은 빨리
이 공공기관 제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를 이전을 해야 되고 그 이전 부지를 기존의 신도시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유부지를 활용해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앵커링이 되는 거죠. 대학에 딱 자회사도 앵커링 공공기관이 온 거지 않습니까? 오면 거기에 이제 일반 기업도 세제 혜택으로 오고 이 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 연구소 텍사스처럼 이제 그때 이제 붙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수한 인재를 위해서 기존의 이제 대학의 이제 연봉 체계를 좀 파격적으로 좀 하고 그런 것들이 비딩의 내용에 정량 평가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오늘 그 방송에 홍석천 그분이 네. 우리나라의 벽화마을이 한 200개쯤 되고 출렁다리가 한 150개쯤 있을 거다. 네. 대통령의 지역의 특색이 있도록 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결국은 세계적인 이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좀 재미가 있는 지방, 특색이 있는 지방 이렇게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대학 도시를 만들면 또 될까요? 뭐 방금 이제 말씀하신 폐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나대지로 이제 쓸데없이 버려지는 대학이거든요. 그런 거를 그 문화의 그 컴팩트 시티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폐교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정부가 이제 사들이는 쪽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 저기 사립학교 세우신 분한테 아예 네, 사들일 수도 있죠. 좋아하죠, 그러면. 폐교가 됐다라면. 네.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들여 가지고 네.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어요. 빠를 수도 있죠. 그럼 네. 티켓 시비도 없고. 네, 티켓이 없고 만약에 폐교 있는 대학이 부족하면 뭐 그것도 비등을 붙여서 그러니까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런 대학은 유유부지대에 그것도 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특화를 받아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그런 게 정책이 안 된 게 뭐냐면 너무 분산돼요. 재정 투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금을 우리가 투입한다 그러면은 그거 243개 지자체 시공별로 다 쪼개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그게 없습니다. 사실은. 맞아. 15개 시도에 우리가 하나씩만 제대로 해도 그렇죠. 예. 그거 n분의 1로 다 나눠주다 보니까 도시재생 기금도 10조인가 이런데 큰 거 같죠 10조가. 근데 나눠주기는 뭐 건물 하나 짓고 끝납니다. 맞아요. 이게 네. 집적하기 참 중요한 게 그 대한민국에 모두 판교 같은 도시를 갖고 싶어 하는데 판교가 한 50만 평, 60만 평 되거든요. IT 주제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남, 전북, 강원도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 대학 도시를 만들면 거기서 부가가치를 내는 핵심 코어가 나오면 또 판교가 직주 근접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대학 AI 대학 도시를 만드는 이유도 직주 근접. 거기 안에서 다 이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출퇴근 시간에 10분 안에 있을 때 결국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요. 네. 작은 신도시가 되는 거죠. 작은 신도시 컴팩트 시티를 대학 도시에 만들어서 지방도 살리고 그거 일자리를 말고는 만들고 없어요. 부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지가 신도시도 없고 구도시도 뭐다 할 겁니까? 예, 공중에다 할 겁니까? 공중에다 하는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철도 위에다가 집을 짓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 끝내주는 인터뷰는 정성훈 교수님을 모시고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에 있는 대학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지방도 살리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간이 없죠,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다. 네. 그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캠퍼스라는 몇십만 평에서 100만 평 정도 되는 이 대학교, 이 캠퍼스 부지에 연구소와 주거 편의시설 기업형 대학 도시를 만드는 거. 두 번째로는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와 결합해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도시를 만드는 거. 세 번째로는 은퇴자형 도시를 만들어서 주제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 우리가 시니어 도시나 예술인 도시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방도 살리고 우리가 수도권 집중 완화도 줄이고 그래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정성훈 교수님의 의견이 대한민국에 멀리 퍼지기를 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이 정부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예, 오늘 정성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